이제 정답은 확실히 가능은 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제가 유일하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왜 지금의 50대 이상 분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뷰티풀에 제가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부의 이전이라는 이제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로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좀 영상으로 찍어서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에 대한 되게 좀 수요가 있잖아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단도직입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한 푼도 안 내는 법, 이 유튜브가 워낙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이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정답은 확실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네. 대부분 이거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아주 낮은 자산가액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상속세라는 세금과는 본인의 인생은 무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가 이제 더 초과되는 이제 납부되는 대상이 됐는데 이 어떻게 절세 플랜을 미리 짜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추후에 미래에 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럼 절세 플랜은 어떻게 짜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괄공제로 5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가 가능하단 말은 내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이제 5억 원이 더 추가가 돼서 10억 원까지는 되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으면 이제 7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워낙 고율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 상속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20%까지 그리고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순금융재산, 그러니까 주식도 포함이 되는 말 그대로 순금융재산과 순금융부채를 빼서 이 차감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2억 원까지 공제가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그래서 이 부모님의 주택 한 채,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다 하고 아버지 주택에서 계속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일정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거 관련된 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죠. 예. 주택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가 있듯이 상속 쪽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그래서 6억 원까지는 또 공제를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꽤 괜찮네요. 6억 원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래닝을 결국은 미리 짜지 않으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이 근데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업을 한다 그러면 가업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억 단위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공제를 사실 받지 못하면 가업이 아예 무너지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 그런 것들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자산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해당되는 요건 이런 부분들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꼭 전문가들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세법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이 블로그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가장 최근 걸 봐라. 이게 계속 바뀌는구나. 네, 너무 자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이 주택 관련된 정책은 거의 6개월에서 9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자산가분들은 그걸 미리 대비하고 이제 스위치하고 자산관리 형태를 변형을 하죠. 부동산 주택은 안 되겠다 그러면 주택을 양도를 하고 주식으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식의 스위치가 가능한데 그거를 한 발자국 늦거나 아니면 종전에 이제 대책 나오기 전에 블로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아주 엉뚱한 적용을 받으셔서 오히려 절세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를 정말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약간 좀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선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세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인식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좀 범용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자나 과세 그 재산 전체 액수가 대부분 4배, 5배씩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과 10년 전에도 상속세를 주변에서 낸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불과 2010년도만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납세 대상자는 4,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정책 나온 거에서 이제 통계치가 나왔는데 최근 21년도에는 이제 15,000명 가량, 14,000명 가량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이 범용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자산의 인플레가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결국 사망으로 인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게 상속이고 그다음에 증여는 증여자,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주면 그게 증여세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세법은 세법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냥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요? 같은 묶음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주기가 상당히 중요한 바고 그 틀을 짜는 거를 이제 뒤에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여세는 말 그대로 유산 취득형,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각각 1억 원씩 주게 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10억보다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억까지 과세표준은 10%밖에 적용을 안 받는데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초과하면 40%의 세율이거든요. 네.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바가 있죠. 그 대신 증여세의 핵심은 뭐냐면 증여재산 공제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우자까지는 이제 10년간 6억 원이 가능하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아직도 10년간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예전부터 계속 이 금액이었어요. 그러게요. 약간 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범위도 네. 거의 14년간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은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 그 제도만 안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세법이 인플레를 반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개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세표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아직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죠. 증여재산 공제가 기존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14년도에 5천만 원으로 아주 조금 올랐죠. 물론 이제 3천만 원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66%가 오른 거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산되는 효과는 있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낮으니까 큰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약간 이 말이 오가고 있는 게 공제를 자녀한테 그래도 1억 원까지 늘려주자. 이런 얘기가 약간 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연말에는 좀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는 바기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상속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무겁습니다. 이게 헤비한데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총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OECD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금액에서 원래 상속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증여세처럼. 네네. 내 받은 건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 대해서는 10%만 내면 되니까. 근데 총액 10억 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0%율을 적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예전에 이제 7, 80년도에 이제 생긴 상속세 이 과세 제도를 바꾸려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이 학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다. 그 대신 이제 이게 너무 과중하니까 그 대신 공제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로 아까 5억 원 해주고 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이런 식으로 공제들을 각각을 넣어줘서 그걸 좀 차감을 해주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와 상속을 각각 엮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주기로 이 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긴 호흡. 부동산 투자가 약간 좀 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긴 호흡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좀 가지고 계시면 평생 이제 갖고 계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 호흡을 미리미리 이제 자녀와 부에 이전을 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는 게 이 말 그대로 가족 울타리 내에서의 자산을 점점 더 아낄 수 있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좀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법적으로 약간 뭐 증여 및 상속세 그렇게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적냐, 상속세가 적냐.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뭔가 물려주는 게 더 약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는지, 물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네. 그 가족이 처한 환경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쵸. 결국은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심도 있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요즘 이제 민감한 질문이지만 배우자와는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배우자 공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진짜 극단으로 가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이 배우자를 살인을 혹시나 하면 그것 때문에 상속재산을 못 받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속인 자격 박탈 네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한 틀로 봐서 이 가족 현황이랑 그 다음에 자녀의 어떤 현황, 왜냐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만약에 누가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무주택 상황이어야 되고 자녀도 무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주택을 없애야 되거나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컨디션마다 다르고, 결국은 자산이 너무 이제 상속세 일반적인 배우자만 있어도 10억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속이 났습니다. 굳이 이 거래 비용을 내시는 건 아깝다. 결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취득세니 어떤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등기 비용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 자산이 결국은 상속세를 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펼쳐지고, 근데 결국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상속 재산이 아무리 낮아도 자녀들이 다툼을 일어나는 건 별도의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본인이 느끼기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시중에 사실 상속세는 증여세 책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왜 지금의 50대 이상 분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느꼈는데, 이 자산가분들의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부의 총량을 가족 울타리 단위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내 새끼까지 포함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자녀분들은 사실 지금 환경이 너무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너무 심각한 이제 경제적 환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벼락거지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이제 여유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게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정리를 안 하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분들의 다툼을 일어나는 경우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속세를 준비를 굳이 안 해도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유언이나 이런 것까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과세 표준이 10억만 되더라도 이 40%의 세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억 원이 넘어가면 50% 세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세 표준은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지고대로 수치를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많이 자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 말을 합니다. 30억 과세 표준이 넘어가시면 그 정도 자산이 있으시면 숨만 쉬어도 자산이 늘어나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숨만 쉬어도 자산이 늘어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냥 보수적으로 은행에다 맡겨도 이자를 통해서 뭐 최소한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나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또 상가 가지고 계신 게 이자 대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소득이 진짜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뭔가 플래닝이 다 짜졌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죠. 숨만 쉬면 선생님이 이번 달에 1억을 벌었다. 5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50%니까. 그쵸. 그러면 무조건 분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무조건 증여를.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왜냐하면 미래의 상속세는 자녀가 닥치는데 그때 그 건물을 유동성이 없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의 이제 레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 비중에서 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진짜 가장 일반적인 상속 케이스는 집 한 채, 현금 한 1,200만 원, 주식 조금, 그다음에 보험금. 근데 이 주택이 예전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생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주택인데 그게 20억이 잡히기 때문에 20억 정도면 상속세가 간단하게 배우자 없다라고 하면 한 4억 4천 나오거든요. 근데 현금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그럼 4억 4천을 내기 위해서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그래서 부동산의 급매만을 사시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있으시잖아요. 예. 아, 그렇겠네요, 진짜. 대부분 매물이 상속 매물입니다. 예.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제. 제 시각으로는 또 그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뭐 증여세나 상속세나 뭐 딱히 뭐가 유리하다 그건 이제 뭐 여건에 따라서 다 맞습니다.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네.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자산 리스트라도 한번 짜봐라. 제가 상담할 때 놀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부동산 주소도 모르세요. 아, 진짜 충격적이에요. 진짜 모르십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무관심하세요. 그냥 돈만 잘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고. 월세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시기 때문에 잠깐만 거기가 주소가 어디였지? 이러세요. 돈까지는 아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리스트,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세가 얼마인가, 그리고 자녀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자녀가 뭐 예를 들어 전문직이거나 이러면은 좀 더 그래도 낫겠다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자녀가 이제 너무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취업도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내가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면 자녀는 이제는 마중물이 필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뭔가 스타트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중물을 줘서 자녀가 그 정신적인 그 고갈을 좀 해결해 주는 게 너무 그 자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너무 스타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저는 그 말씀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약간 좀 상속이나 뭐 증여 이런 걸 늦게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진 하지만, 네.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건물의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가 99년도에 2억 원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상속세 같은 거 관심도 없으셔요. 그러네. 근데 인플레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지금 거기 시세가 2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세율,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띄워놨지만, 네. 이 세율이 지금 그 당시에는 세율이 당연히 적용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게끔 공제가 다 차감시켜 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율에 적용을 하면 그 부동산이면 40% 세율 구간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숨만 쉬고 나는 평생 거기 살았는데 내 상속세는 이미 돌아가시면 집 한 채만 있으면 4억, 5억. 현금은 거의 없으시고. 오히려 현금이 없어서 그 전세 내놓고 전세 자금 계속 깎아먹으면서 집 좁은 데로 이사하셔서 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속세가 이래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반영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늦추면 좋은 거는 뭔가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같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약간 하락장일 때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네. 이 하락장에서 대비하는 거는 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현금 증여,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사실 뭐 용돈이라든지 세뱃돈 이런 것도 소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증여라고 이제 대가 없이 주는 거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세금이 원래는 붙나요? 원래는 붙습니다. 이게 법에도 적혀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걸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세무사는 직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깊게 파는 거고, 생각보다 이런 관련 예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도 있지만 결혼 축의금, 그다음에 부의금, 네. 혼수용품,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활비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가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원이고 어떤 분은 하루에 이제 10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생활비가 그러면 증여냐 아니냐,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긴 하거든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자금으로 자산을 축적했느냐. 말 그대로 생활비는 휘발성으로 소비하는 걸로 쓰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식비나 뭐 이런 것들로 소비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을 샀다거나 큰 금액으로 부동산을 샀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자산 형성을 했기 때문에 증여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증여자가 부양 의무가 있느냐. 대부분 부모가 이제 자녀분들을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양 의무가 있으면 그 일정 자금을 주더라도 그게 부양 의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조부모는 손주에게 부양 의무가 없죠. 네,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로 따져보시면 살펴보셔야 되는 바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활비는 필요 시점마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비나 등록금 같은 거대한 금액도 당연히 필요시마다.
근데 이거를 몇 년치 생활비 쓰라고 하면서 갑자기 억 단위를 준다 그러면 그건 좀 그쵸. 바로 즉각적으로 좀 뭔가 연계짓기는 어려울 수 있죠. 뭐 등록비가 500만 원인데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비 다 준 겁니다. 사실 그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세무조사가 일어났는데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계좌를 굴리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자산을 결국 형성한 꼴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조사가 나왔어요.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은 그 준 시점에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는 거지. 음. 그 이후에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면 그 자산 늘어난 거를 증여세를 또 추징하진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나 어린 자녀에게는 결국 배당주를 줘서 좀 오래 장기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금액 사이즈 그러게 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좀 그런 뭐 세법의 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깊은 얘기긴 한데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이거랑 좀 더 연관성에서 이거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주택을 취득하실 때 요즘은 뭐 부동산 토지도 마찬가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자금 소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취득자금 소명할 때 당연히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부분 보는 게 이제 5년 동안의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을 벌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간에 2억 원이었다. 근데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갑자기 자녀가 산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용이 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택 취득자금 소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통장 사본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10억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사실 그건 이제 생각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금액이 자녀한테 나왔을 리가 없다. 근데 간혹 예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코인을 하셔서 돈 버신 분이 부동산을 산 걸 본 적이 있어요. 작년까지 코인 시장 좋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30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은근히 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은근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주택자금 소명이 왔는데 그 사람은 코인만 하시니까 포착된 국가에서 내는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그쵸, 없죠. 네, 오히려 영원인데 코인으로 번 돈은 그분이 한 40억 정도 버셨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사실 주택을 샀는데 이게 소명하라고 하니까 그럼 코인으로 벌었다라고 해서 코인 내역 가져가서 이제 소명하신 케이스. 근데 이제 의심을 계속 하시는 거죠. 저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 코인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그것까지 꼬리를 물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택을 안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전세나 월세 자금만 좀 밀어주자.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가능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겼죠.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아니면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모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 내역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 전세 자금을 낼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증여세 세무조사가 펼쳐질 수도 있다. 세무조사 펼쳐지면 계좌내역 결국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약간 의심의 범주 안에 안 들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뭔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물론 상식은 모두 다 범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결국은 상식이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산을 형성한다거나 네, 부양 의무가 있느냐, 네. 필요시 때마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큰 돈을 줬느냐. 이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납부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뭐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세금이 너무 고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할 때마다 특히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주부이시거나 근로소득자분들. 왜냐하면 평생 세금을 100만 단위나 1000만 단위까지 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가 4억 4천 정도 나오세요. 근데 주택만 받을 때 그것만 내는 거 아니시잖아요. 왜냐면 주택을 받을 때 뭘 내야죠? 취득세 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짧은 신고 기한인 6개월 안에 그 사람은 거의 5억에 대한 돈이 거의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납부를 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좁아요. 부동산을 그래서 금매로 내놓는 게 그 6개월 안에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시납부가 현금성이 많다 그러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분납. 분납은 근데 한 번밖에 쪼갤 수 없고 2개월 후에 또 내야 됩니다, 반절을. 그러니까 그러게 유의미하진 않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연부연납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죠. 연부연납 제도는 이제 내가 납부세액 2천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담보를 무조건 제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긴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최대 5년,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최대 10년.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최대 20년까지 이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년 그걸 n분의 1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년도에 한 번 내고 5년이면 6분의 1씩 내는 거죠. 최대 5년간 나눠주니까. 네네. 그 대신 이건 어느 정도 혜택이니까 가상금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분할해서 낼 때 1.2% 정도의 이자 성격의 가상금을 붙여서 좀 추가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급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급매를 하시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 제도를 모르고 진짜 급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안타깝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분할해서 납부해서 어떻게든 그 납부의 여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증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사실 증여세가 너무 과중해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 연부연납을 해서 적금 들 돈을 거기다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증여세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1억 2천만 원이다. 6분의 1씩이니까 매년 2천만 원 정도니까 그럼 본인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적금 모으듯이 모아서 계속 이렇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증여를 받은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의 이전은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자녀는 그 부의 이전된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만을 잘 바라면 되는 거죠. 그게 기간이 길수록 확실히 뭐 한 3년, 5년? 여기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년 정도 되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테크 관점에서도 이렇게 연부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아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해서 증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피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세금은 이제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와 납부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 적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한 내에 납부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는 이제 증여한 날로부터 말일자에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만 잘 지키셔도 어마무시한 가산세는 피하실 수가 있죠, 대부분. 대부분 이제 세무상담을 안 받으셨을 때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는 대부분 인지는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증여세를 내겠구나, 자녀한테 줬으니까. 근데 가끔은 이 시가 평가를 잘못해서 아예 신고를 패스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모르고 있던 가산세를 어마무시하게 맞는 거고, 상속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여재산, 상속세 공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럼 그 금액 이하면은 신고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지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상속세 기준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세무사라도 가서 간단한 이런 영상 좋은 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라도 좀 살펴보면서 지식을 익혔다가 조금이라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3개월과 6개월 긴 기간이 있는데 신고도 안 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납부할 세금이 1억 원이었는데 하루 차이로 1억 2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벼락 맞았네요, 진짜.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일정 시간 내에 빨리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면 감면은 받겠지만 또 그 가산세를 깎아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인지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기간 내에 뭔가 다시 이 신고를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가 많죠. 사실 그런 스케줄은 잘 확인해보고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금을 잘못 내서 더 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법은 이제 경정 청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세금은 납부하면 끝이다. 국가에서도 내라면 당연히 내야지. 잠깐 별 외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형태로 받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 모든 계산이 다 정확하진 않고 모든 그 가정의 환경을 다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에 한계가 있어서 그 종합부동산세가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받는 고지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경정 청구인데 세금을 자기가 우선 더 냈는지 자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의뢰를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의뢰도 많이 받았는데 이 상속과 증여보다는 양도소득세 쪽 이게 많습니다. 이 다른 뭐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혼자서 세무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혼자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원래는 신고를 절대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어려워하셔서 신고를 가끔 세무서에서 도와주고는 하는데 그 신고가 간간히 잘못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너무 과도한 세금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추징이 날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알고 보면 정확히 따져봤을 때는 이 경정청구, 오히려 세금을 내가 초반에 더 냈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간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라고 해서 뭔가 재판의 판결 결과가 나와야 사건이 종결이 되고 그걸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네. 이런 일부적인 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무조건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결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정 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 과정이 필요하고 세법의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증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 증여가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그 약간 주식 증여세를 좀 덜 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로 이제 요즘 많이 문의가 오십니다. 하락장 때는 증여하는 게 오히려 절세의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네. 예전에 코인이 엄청 뭐랄까 이 상승을 하려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에 몰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산가 분들은 그때 코인에 증여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가대로 증여세가 나오고 이 자산가치 상승분은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이 이제 그 결국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네. 평가액, 즉 증여한 날 이전 이후로 2개월 동안의 그 매일 거래소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가 금액 평균액으로 시가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조정장이기는 하지만 맞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증여를 문의하는 경우가 왜 많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그 주식의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이 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약간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그 회사 가치는 어차피 미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 상승폭을 결국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가 평가가 낮기 때문에 증여세를 낮게 낼 수 있어서. 코인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인도 지금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머뭇거리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주식과 다르게 이 코인은 리스크가 제가 봐서 저도 이제 모든 거래 형태는 익숙해지려고 다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상당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드실 것 같고 사실상 부자분들은 자산가분들은 그래 코인 투자를 또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은 많이 하더라도.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세 관련돼서 규정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코인을 양도한, 가상자산을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이제 법이 되어 있고,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죠. 23년이 네. 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걸 많이 모르세요. 이것 때문에 상속과 증여도 이거는 세금 안 내는 거 아니냐, 23년부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자산성으로 체크를 해서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22년도부터는 이제 전후에서 전 이후에서 1개월 동안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빗썸, 뭐 업비트 이런 네. 업체 4군데가 있는데 인정받은 국세청에 그 네 업체의 그 평균액으로 합니다. 한 달 동안에. 평균 가격. 예.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제 시가를 매기고 그걸로 이제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의도 제법 있으세요. 왜냐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증여 반환 제도를 저는 이때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표현 항상 좀 직접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참 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하락장이 예를 들어서 이 22년 상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때부터 좀 점진적으로 떨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상반기 때 1월 달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후 2개월 상장 주식이니까 그럼 전후 2개월의 가치인데
이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하니까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증여를 오히려 반환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신고 기한 내에 반환을 하면 금전이 아닌 것, 그러니까 금전 이외의 것은 최초 증여도 마찬가지고 반환 거래도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환이 깔끔하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더라도 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적합한 거죠. 그래서 다시 취소를 하고 오히려 지금 하반기 더 떨어졌네? 그럼 다시 한번 증여 포인트를 잡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증여세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마음은 아프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유사한 걸로 글로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 자산, 이 주식 이전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승계를 하려고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죠.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의가 많이 오겠네요. 네, 이 문의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증여 가치 어떻게 매기냐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 잡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나요? 저는 사실 그것까지 제가 좀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달란트 투자를 아주 유용하게 이제 듣고 나서 언뜻 주워 들은 얘기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뭐 지금 확실히 장이 안 좋은 건 맞기 때문에 그냥 검토를 할 만한 좋은 시기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비상장 주식은 좀 다른가요, 요거는? 비상장 주식은 확실히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99%는 대부분 사실 비상장 주식이죠. 이 비상장 주식이 오히려 이제 증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저는 4, 4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4, 4분기요? 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인은 그 해가 끝나는 날이 12월 31일자가 많습니다. 결산 연도가. 예. 그래서 3월 달에 법인세를 다 내시니까요. 근데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결산도 있고 9월 결산도 있거든요. 그쵸. 법인은 이제 인격체를 만들기 나름이니까. 12월 말 결산 법인이 많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9월까지의 내 손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그 4, 4분기 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은 사실 좀 계산 구조는 어려워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즉 순자본의 이제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3년간 벌어들인 손익이 얼마인지로 이 자산 가치를, 이 주식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마지막 연도 되기 직전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이 22년도 예를 들어서 4, 4분기라고 하면 22년도 손익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23년도 1월 1일 날 22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년, 전 3년은 결국 22년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2년도가 예를 들어서 차손이 났다,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이 해가 지나고 나서 증여를 하면 주식가치가 좀 더 싸겠구나. 근데 올해가 이득이 많이 났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빨리 증여를 해서 22년도의 손익이 재산가치, 주식가치를 높이지 않는데 공유할 거니까 반영이 안 되게끔 그러기 위해서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상속 이거와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유언 같은 경우에 꼭 해야 되나요? 유언은 사실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유언 상속이 가장 1순위인데 유언 상속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익숙하지가 않고 사실 준비를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언의 종류가 어떤 것도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법정 상속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유언을 하실 때는 뭐 자필 증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유언자의 성명, 날인 뭐 이런 것들 해서 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 상속인끼리 그러면은 유언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거고 그리고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도 유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이외의 의자 본인에게 고마웠던 사람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 요즘은 이런 형태도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이제 법정 상속인 순위대로 이제 배우자나 직계 비속 이런 순서대로 결국은 상속을 대부분 하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속 다툼이 사실 이 통계치만 보더라도 이제 법원 행정처의 통계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송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좀 다툼까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리미리 해서 좀 분란이 없게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상속, 증여, 그 외에 뭐 다양한 절세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장기적인 거랑 최근 트렌드로 그냥 하나씩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장기적인 트렌드는 10년 주기 절세 플랜입니다.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이내에 결국은 증여도 합산이 될 거고 다시 상속도 합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시라.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바로 주는 게 왜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고 1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직계비속에게는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었는데 이 0세부터 이 30세까지 이 면세점 증여라고 하죠. 증여재산 공제가 나오는 금액까지만 증여를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물가상승률 한 2% 정도만 반영해서 계산을 하면 이 30살 때쯤 되면은 2억 한 3, 4천만 원 됩니다.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준비할 때 평균 가격이 딱 2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 32살 때 결혼을 평균적으로 하셔서. 네네. 물론 지금 시점부터 30년은 아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물론 지금의 수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부담이 되겠지만 최저세율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 구간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증여세가 엄청 부담이 되진 않고 물론 이제 5억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자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본인도 여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조부모가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은 조부모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생명도 늘어나셨고 자산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조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주는 패턴으로 짜보시는 거죠. 그냥 자녀는 줄 여력이 바로 없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거. 이런 이 10년 주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부모가 증여를 예를 들어 손자한테 하면 약간 좀 가산세가 더 붙지 않나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만 하면은 어차피 증여세가 안 나오고 네. 30%가 물론 더 붙습니다. 그쵸. 확실히 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했던 최저한세까지는 최저세율까지는 그래도 1,000만 원이지만 1,3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더 내더라도 손주, 이 격대교육이라고 하죠. 이 손주를 이제 조부모가 가르치는 그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 트렌드가 요즘은 또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게 뭐 가산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산 가치 오르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줄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고는 대부분 이제 네. 배당주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뭐 이제 정말 유명한 네. 소비성인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네. 이 손주에게 준 다음에 이걸 너무 많이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한다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손주가 이제 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운용을 결국은 너가 한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이동을 너무 크게 안 하시는 게 정말 권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상관없어요? 증여해도 똑같은 세금? 그건 상관없습니다. 양도 때는 양도세가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이제 대한민국 주식 아직은 이제 세금을 내진 않으니까.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결국 자산 가치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손주가 지금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뭐 3세대까지 와서 미국에 살고 계신 손주들이 많기 때문에 비거주자이니까 그러면 또 세율에 이제 증여재산 공제 자체를 못 받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